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지? 고요한 서재, 깊은 밤. 강동석 회장은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열쇠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 사이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저놈들 중에 누굴 믿을 수 있겠어? 그 순간 문틈 너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강동석 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복과 건강 누리실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한때 재계의 전설로 불리던 강동석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90세의 강 회장은 대기업을 일구며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세가 깊어져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나 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강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치밀하고 비밀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성공뿐 아니라 개인적인 자산 관리에서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한 1,000억 원대 자산은 정식 유언장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물론 최측근조차 그 자산의 규모와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비밀 자산을 누구에게 맡길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식 유언장과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아직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한때 활기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의 세 자녀 장남 태훈, 장녀 수연, 막내딸 은주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에도 이따금씩만 집에 잠시 들렸다 갈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식들의 무관심을 알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 바빠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자식들에 대한 실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곁에는 간병인 정미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정미는 수년째 그를 돌봤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강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정미는 매일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며 때로는 창밖 풍경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 회장은 정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곤 했지만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택의 서재는 강 회장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책장과 오래된 가구로 가득한 그곳은 그의 비밀을 품은 공간이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열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의 비밀 자산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단서를 누구에게 넘길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은 어느 날 서재에서 혼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서류에는 그의 비밀 계좌와 자산의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강 회장이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가꾸던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지만 정원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원에서 혼자 산책하며 아내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이걸 누구에게 맡겼겠소? 그는 장미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비밀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태우는 냉철한 사업가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가족보다 일을 우선했습니다. 수연은 화려한 삶을 추구하며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은주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무책임한 선택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비밀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회장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고독한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가끔 저택을 방문해 강 회장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는 점점 더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그의 비밀은 저택 안에 갇혀 있었고 그 비밀을 풀 열쇠는 그의 마지막 숨결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찾아올지 아니면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저택에 모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낡은 사진을 집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자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남겨야 하는 걸까?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택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비밀 자산,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아직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그의 병세를 모르고 있었지만 곧 그들은 저택으로 모여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밀 금고의 진실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동석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족들 중 누구보다 먼저 연락을 받은 이는 장남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지금 대기업의 회장직을 이어받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로 일정을 조정하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고급 세단에서 내리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떠났던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듯한 무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간병인 정미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강지훈과 막내 강은주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각자 삶의 무게를 지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온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먼저 감돌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라는 단어가 걸려 있었지만 말투와 눈빛은 어디까지나 계산적이고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다 부르신 걸까요? 은주는 부엌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부르신 게 아니라 병세가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어. 정미 씨가 연락했지. 정미는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회장님의 식사량이 줄어들고 호흡도 약해지셔서 혹시 가족분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지만 남매는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각자의 방에서 짐을 풀었고
정민은 늦은 시간까지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말없이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깊은 숨을 내쉬며 긴 세월을 품은 듯한 고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시려 한다는 소문 들었어? 은주가 거실에서 지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법률팀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 지훈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셋 중 누가 더 받게 될지 모르겠네. 민호가 불쑥 끼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눈치를 살피며 감정을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특히 그가 끝까지 감춰온 비밀 자산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동석이 평생에 걸쳐 축적한 부의 일부가 분명 어딘가에 따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정식 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오로지 아버지 혼자만 알고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숨겨진 자산.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찾고자 이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슬쩍 서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멈춰서서 책장 사이를 바라보다 마치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는 듯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뒷짐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들을 넘어 탐색자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호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정미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쳤지만 마음 한켠에서 스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회장을 잘 보살피는 일에만 충실하고자 했지만 돌아온 가족들의 분위기는 단순한 병문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서랍을 열며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고 지우는 아버지의 수면제를 정리해 주겠다고 하며 약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목적지는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강동석 회장을 돌본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한 명의 간병인이었고 회장은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는 말로 도움을 거절하던 회장이었고 식사 시간에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민은 점점 그 마음의 틈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드리며 잠깐의 안부를 묻고 점심 무렵에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실 수 있도록 담요를 펼쳐드렸습니다. 침묵을 강요하지 않았고 불편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듯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참 끈기 있구만. 정민은 놀라기도 했지만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곁은 늘 따뜻합니다. 그게 제가 버티는 이유입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조금씩 정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회사 창업 때의 고생담,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그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도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강 회장은 어느 날 밤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난 당신 가족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닌데. 정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가족처럼 느껴지십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면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 말에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집안에 활기가 돌아오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그들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책장을 유심히 살폈고 또 누군가는 회장의 서류함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정민은 처음에는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들이니 뭔가 도울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들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다고. 어느 날 밤 회장이 잠든 침실에서 약봉지를 정리하던 정민은 조용히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야위었지만 손등 위로 튀어나온 굵은 핏줄은 여전히 강한 생의 의지를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끝까지 곁을 지킬 겁니다. 그날 이후 정민은 더욱 세심하게 회장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계산 속에서 움직일 때 정민은 변함없이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장 바라는 것은 돈이나 상속이 아니라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동석 회장은 최근 들어 유난히 더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명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작성해 놓은 정식 유언장이 있었지만 그는 최근 들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자식들에게 자산을 나눠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들 겉으론 효자인 척하지만 눈빛엔 숫자밖에 없어. 회장은 거실에 앉아있는 자식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염려보다 계산이 먼저 읽혔고 목소리는 낮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뒤를 잇겠다며 경쟁하듯 나섰던 자식들이 이제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회장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나눠주기보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준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전부터 비밀리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비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파일을 꺼내 유언장의 초안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는 예전보다 흔들렸지만 글자 하나하나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의 핵심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의지한 사람에게 내 남은 자산의 전부를 위임한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그는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유언장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유서를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 회장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몸은 천천히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 혼란의 틈 사이 유언장이 담긴 서류는 책상 아래로 떨어졌고 그대로 벽장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간병인 정미의 부름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셨고 지금은 진통제를 맞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심하셔야 할 상황이라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걱정인 듯 했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놓칠까
불안해하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있나요? 지훈이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정리할 게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은 자식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언가 정리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산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모두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복도에는 조용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회장의 서재 앞을 서성였고 은주는 안방 근처 서랍장을 몰래 열어보다가 정미와 마주쳤습니다. 아, 그게 옛날 사진이 있나 해서요. 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정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하루가 다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회장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날 이해해줘서. 정미는 그의 이마에 손수건을 올려드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편히 주무세요. 어떤 것도 염려 마시고요. 저태가는 조용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동석 회장이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진 이후 자식들은 저마다 무거운 얼굴로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라는 표정 아래에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계산이 번갈아가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해. 장남 강민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에서도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따로 관리하시던 자산이 있다고 했어. 공식 자산 목록에는 없는데 꽤 큰 금액이라고 하더군. 그 말에 둘째 지훈이 대꾸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얘기 아니었나? 지금은 다 정리됐다고 들었는데. 그래. 그런데 왜 최근에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하셨을까? 그냥 건강 때문이었을까? 그 대화는 명백하게 남겨질 유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막내딸 은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예리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곧장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자녀는 말은 아끼면서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서재 안의 책장과 금고, 주변을 세심히 살폈고 지우는 회장의 비서와 은근히 접촉해 과거 문서들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은주는 회장의 방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침대 아래, 서랍장 구석까지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을 간병인 정미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의심하거나 고발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점점 차가워져가는 이 집의 분위기에 회장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곁을 떠나지 않았고 회장이 주무시는 시간에도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는 우연히 은주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손에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짝 긴장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정미 씨, 혹시 아버지의 예전 기록들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미는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셨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그렇군요 하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정미를 부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누구에게 유산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당신에게? 정미는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 없습니다. 회장님은 늘 자식분들 이야기를 하셨고 그저 평범한 일상 이야기만 나누셨습니다. 민호는 정미의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거짓도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정민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식들은 그녀를 은근히 경계했고 때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회장이 정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이 집도 텅 비겠지. 정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남기신 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말에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가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가장 깊은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강동석 회장은 그날따라 유난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입술은 마르고 호흡은 느려졌습니다. 정민은 그의 곁을 지키며 1시간 간격으로 수건을 갈아주고 입술에 물티슈를 대어 말라붙은 입을 적셔드렸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큰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자식들은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어떤 결말의 타이밍을 계산하는 듯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런 분위기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온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줄 사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넬 사람이 필요했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복도에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회장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곁에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그때였습니다. 그토록 깊게 잠들어 있던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떨리는 눈동자 속에서 정미의 얼굴을 알아본 듯한 미세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미 씨 여기 있었군. 정미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렵게 한마디를 이어갔습니다. 자식들보다 당신이 나를 더 이해했소. 그 말은 마치 남겨진 마음속 응어리를 짚어내는 듯 무겁고도 진솔했습니다. 정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가족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다시 눈을 감았고 그의 손은 정미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가지러 복도를 지나던 중 문틈으로 이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가슴 한편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믿는 게 아니야. 사람을 봐야지. 그 말을 그는 그저 사업적인 조언쯤으로 흘려들었지만 지금 그 장면 속의 아버지는 한 인간으로서 가장 순수한 신뢰를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거실에서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회장의 금고가 어딘가 있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고 은주는 여전히 유원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처음으로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버지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민은 그런 지훈을 알아채지 못한 채 회장의 머리맡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기계음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흐르는 산소호흡기의 소리 사이로 회장의 호흡도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봄비는 저택의 돌담과 유리창을 두드렸고 나뭇잎 위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며 정원을 적셨습니다. 강동석 회장은 그날도 말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의식은 희미하지만 청각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회장의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드렸지만 회장은 대답도 눈빛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은주가 오래된 거실 장식장 뒤쪽을 정리하던 중 벽면에 붙은 이상한 단차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춰놓은 흔적처럼 보이는 미세한 홈이었고 거기에는 작은 버튼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망설임 없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르륵 소리가 났고 장식장 일부가 서서히 옆으로 밀리며 움직였습니다. 그 너머에는 작은 금속문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금고였습니다. 문에는 열쇠 구멍과 함께 숫자 패드가 있었고 겉면에는 강동석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호와 지훈이 곧장 달려왔습니다. 세 남매는 금고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답지를 앞에 둔 학생처럼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혹시 아버지 생신? 민호가 조심스레 숫자를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면 결혼기념일? 지훈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정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손주분 생일은 아닐까요? 회장님께서 그날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은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민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생일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삐삐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현금도 금괴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얇은 서류 봉투 하나와 외장 하드 디스크 그리고 정성스럽게 봉인된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게 끝이야? 은주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든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한 장 들어 있었고 문서 하단에는 분명히 강동석에 잡힐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여.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보고자 한 것은 진심과 온기 그리고 나를 진짜로 사람으로 대했던 누군가의 마음이었다. 이 자산과 나의 뜻을 가장 끝까지 곁을 지킨 이에게 맡긴다. 민호는 무거운 눈으로 유언장을 넘기다가 동봉된 USB를 확인했습니다. 이걸 열어봐야겠어. 그들은 함께 서재에 있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곧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상에 누운 강동석 회장이 직접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 생각했네.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쁘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묵묵히 옆을 지켜준 사람에게 남은 삶을 맡기고 싶었네. 그 사람은 바로 정미 씨야. 정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였고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몇 분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유산보다 무겁고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직후 서재아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의 마지막 장면인 병상에 누운 강동석 회장이 정미를 향해 미소 짓는 얼굴이 멈춰 있었고 세 자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책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은주는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애써 삼키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결국 우린 아버지를 몰랐던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유산만 보고 달려왔지. 아버지 마음은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았어. 정민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강 회장의 유언 속 정미 씨에게 맡긴다는 그 한 문장은 그녀에게 너무도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간병인일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건 그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말은 곧 회장의 변호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회장님의 생전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공증된 유언 영상입니다. 따라서 유산의 처분 권한은 정미 씨에게 위임된 상태입니다. 자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우리에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훈과 은주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자기 반성과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정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정미는 마지막까지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식들도 말없이 참여했고 장례식 마지막 날 민호는 정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희 대신 감사드립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진심을 잊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동석 회장의 유산에 대한 보도는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고 강동석 회장 상속자 간병인 출신 정미 씨, 전 재산 1,000억 원을 동석복지재단 설립에 기부, 고령자 돌봄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함.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정미는 거액의 유산을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모든 자금을 회장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정미는 회장의 흑백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도 없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의 뜻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따뜻한 손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저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고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복지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산의 주인이라고 불렀지만 정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회장님의 마지막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상속자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